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2025년 국내외 경제를 뒤흔드는 경제 이슈부터 새롭게 떠올라서 앞으로 지속될 주요 기술 혹은 주목받을 글로벌 사업 트렌드를 경제 키워드로 모아서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설 특집 2025 경제 키워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저성장, 소비 절벽 등을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1%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2025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저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진단을 해보고요. 또 소비 절벽이라는 키워드로 소비 심리 비축이 가져오는 내수 시장의 위기 그리고 이를 극복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주요국 증시 중에서 상승률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온 것이 고무적인데요.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성과 기업을 퇴출시킴으로써 증시 전반을 밸류업 해보겠다는 건데요. 강화된 요건으로 상장 폐지 기업이 늘어날 경우 이것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성기영의 경제쇼에서 설 특집으로 마련한 2025 경제 키워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5년에 어떤 키워드가 올해 경제를 이끌어갈지 궁금한데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설 특집으로 2025 경제 키워드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얘기해 주는지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주셨더라고요. 네. 네. 세 가지를 뽑아달래서 뽑아줬는데 사실 10가지 하긴 너무 많고. 네. 올해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게 거의 99%라 세 가지를 다 부정적인 것으로 뽑으려다가 네. 두 가지는 부정적인 거, 한 가지는 긍정적인 걸 뽑았고요. 네. 두 가지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성장,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사실 성장률 지표가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거보다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중요하죠. 네. 소비가 안 된다. 소비 절벽. 일단 다들 이전만큼 내가 쓸 여력이 없다. 그렇죠. 쓰기가 겁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들 입장에서도 지출이 줄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인 걸 뽑았습니다. 예. 네. 우리 이제 한류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메이드 인 K. K는 네. 이제 코리아죠. 예,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네. 자, 저성장, 소비절벽, 메이드 인 K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성장입니다. 지난해에 이제 말에 저희 프로그램에 또 출연해 주셨었잖아요. 예. 네. 그때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전망치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내놨던 거에 또 수정 전망치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수치가 얼마였었죠?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아마 계엄 사태가 터졌는데 네. 저희가 그때 그 사태 터지고 3일 있다가 12월 6일 날 경제 수정 전망을 내놨는데 1.7%로 올해 네. 예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계엄 사태라든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기관들 뭐 JP모건이나 뭐 IMF보다 경제 성장률을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도 올해 어느 시점인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는 수정 전망, 즉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원 내에서 무슨 컨센서스가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예, 컨센서스가 있는 건 아닌데 네. 그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네. 이게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느냐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성장이라고 이제 키워드를 주셨는데 일단 그 1.7%도 저성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제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건지, 왜 저성장 국면에 한국 경제가 돌입한 건지, 세계 각국 중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건지 이 얘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네, 이제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잘 나가는 국가는 사실 미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예, 중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그러네요. 네. 일본도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즉 그 미국 경제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도 네.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어느 상황입니다. 정도 수준으로 조정된 거죠? 글쎄요, 지금 IMF 전망치로는 소폭 플러스는 나오는데 네. 작년도 안 좋았는데 올해도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의 특징이 뭐냐면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런 나라들이 특히 좀 타격을 받고 네.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한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뭐냐면 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관세를 올리고 그러면 아무래도 수출이나 교육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이죠. 한국은행이 2024년 4분기 경제 성장률하고 네. 그다음에 2023년 연간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원래 한국은행의 2023년 작년 예상치는 2.1%였는데 네. 2.0으로 연간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 정말 안 나온 이유인데 가장 큰 원인은 민간 소비가 예상보다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2.0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은행이 기존에 올해 2025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제가 연구원에서 근무한 지가 20년이 넘는데요.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적이 없었는데. 없었어요? 보고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얼마로 내린 게 아니고. 네. 한국은행 블로그에다가 네. 1.9가 1.6에서 1.7 사이로 갈 수 있다. 네, 네.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은행도 좀 다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를 한국은행도 인정했고, 그리고 이제 주요 IB들, 인베스트먼트 뱅크라 그러죠. 네. 글로벌 투자은행들 보면 시티그룹이 1.5%, 그리고 모건 스탠리 노무라가 1.7%, JP 모건이 원래 1.7%였는데 1.3%까지 올해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상황입니다. 1.3%까지 낮췄어요? 그러면은 이제 요약하면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의 기관들 평균치가 형성이 되고요. 그 말은 2% 이상을 전망한 기관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올해는 1%대 저성장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 성장률의 발목을 잡는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1월 23일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계정, 거기에 여실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소비가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 결정짓는데 절반 정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면 2023년에 1.8%, 작년에 1.1%. 네. 그 1.1% 떨어진 게 4분기 민간 소비가 위축된 게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사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이미 우리 소비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네, 네. 뭐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소비를 악화시킨 그런 원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올해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이. 그것도 그렇고 네. 정치적 불확실성도 그렇고요. 그렇다면은 올해 민간 소비는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 한 1%대 초중반 정도. 보통 경제 성장률을 2.0 우리가 평균치를 가정을 하는데
경기가 좋으려면은 민간 소비 증가율이 2%보다는 높은 쪽에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1%대 초중반이라는 거는 올해 민간 소비가 상당히 안 좋고 그게 결국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네.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작년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2.0%를 2% 우리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 2%를 기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이 좋았습니다. 네. 예, 근데 최근에 아마 1월 20일까지 나온 20일 건 봐도 마이너스입니다. 안 좋더라고요. 예, 그렇다면은 그게 뭐 정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일시일 것 같지 않고요. 우리 이제 메모리라든가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이 타격을 상반기 중에 좀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특히 하반기부터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경기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면 올해는 트럼프 리스크가 하반기에 작용할 거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관세를 인상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만들고 유예 조치를 하면은 네. 또 이제 관세를 인상하고 바로 또 수출에 영향이 미쳐지는 게 시차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빨라야 하반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제 작년처럼 올해는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민간 소비도 안 되고, 예, 수출도 견인하지 못하고. 건설 투자도 4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3분기 네. 연속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를 견인할 부분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건설 수주익도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건설 투자의 선행 지표를 우리가 건설 수주라고 하는데 네. 수주 자체도 지금 뭐 예를 들어 건축 부문만 보면 허가나 착공 같은 게 네. 한 1, 2년 전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공공부문은 좀 증가했어도 민간에서 대표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 투자의 한 75%가 민간 건축이고 네. 25%가 공공 SOC인데 네. 사실 공공부문에서 아무리 늘어도 전반적인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어떤 게 우리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보세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나빠지면 예.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통화정책 보시면 동결했잖아요. 그죠? 네. 예. 저희는 시장에서는 뭐 작년에 2번 인하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경기가 나쁘다면 한국은행이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도 인하를 해줬으면 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동결을 했고 핑계라고 표현하시니까 어떤 이유로 됐었죠? 하는 하늘에서? 총재는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경기만 놓고 보면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데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재정 쪽에서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요? 지금 사실 이제 추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추경은 근데 이게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추경이 정치적인 이슈로 자꾸 변질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각자마다의 어떤 규모도 틀리고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틀리고 그리고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아직은 상반기 조기 집행률 우리가 네. 올해 한 해 만약 100을 쓴다면 75를 상반기에 재정 지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하반기에 25를 써야 되는데 25로 다 못 쓰죠. 그 이상을 써야지 이제 경제가 유지되는데 네. 그래서 기재부도 암묵적으로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재원 마련해서. 근데 네. 뭐 기재부 입장도 틀리고 또 야당의 입장도 틀리고 여당의 입장도 틀리고 하는 총재 입장도 틀리고 또 야당 내에서도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틀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이라고 할까요? 시장에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규모도 그게 참 모르고. 걱정거리입니다. 그게 시장에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한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사이가 좋고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할 때 좀 뭐가 잘 굴러가는데 각자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자식들도 불안하고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정책 당국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다 서로 다른 입장이니까 바라보는 국민들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고 이러다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정치적 불확실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12월 3일 지난해 이후에 그때의 충격에서는 좀 벗어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꽤 남아 있어서 금방 해소되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 사태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시장 분석가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자꾸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소비가 되게 나빠졌었어요. 잠깐, 네. 나빠졌었다가
바로 뭐 소비라든가 경제 성장률이 튀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수출 경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원래 좋았던 예. 데다가.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수출 경기는 엄청나게 안 좋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소비 심리, 소비가 나빠졌지만은 수출 경기가 좋으면서 이 소비가 나빠진 부분을 끌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출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올 한 해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수 경기가 특히 심리가 한번 침체되면 무서운 게 네. 수출이야 뭐 사이클 따라 뭐 나빠지면 또 좋아지고 그렇게 자주자주 바뀌는데 내수는 한번 심리가 침체가 되면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여간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가 계속 안 좋고 침체되는 그 느낌을 국민들이 받으면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올 한 해, 그 나아가선 내년까지도 경제가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 성장률 한 2.0% 잡는데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 이게 2.0%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성장의 어떤 뭐 시대 이런 거는 옛 얘기가 된 것 같고 이제 중성장, 저성장, 중성장이란 말은 거의 안 하죠, 실제.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는 뭐 저성장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이렇게 좀 준비가 돼 있으면서 맞이하는 것과 갑자기 오는 것과는 좀 다를 텐데요. 네. 지금은 좀 심리적인 충격이 좀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1%대, 네. 2%가 안 되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저성장 국면, 네, 하고는 잠재 성장률 이거는 좀 다른 결이 다른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가가 됐다라는 거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 잠재 성장률은 한 2040년 정도, 35년 그 정도면 0%대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0. 얼마. 네. 예. 그게 유럽이거든요. 예. 이게 가장 큰 원인은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네. 생산 가능 인구는 이제 15세에서 64세를 우리가 하는데 이게 이미 뭐 제 기호로 한 10년쯤 네. 꼭대기를 쳤고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그 중장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은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사람이 없다고? 요새 실업자가 그렇게 많은데? 예. 네. 그건 이제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이고 네. 길게 보면 정말 일할 사람이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네. 왜 경제 성장률이 점점점 시간이 가면 떨어지냐. 이게 원인이 가장 크고요. 네. 두 번째는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사람이 없으면 활력이 없어지고 활력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 기업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가 잘 안 합니다. 또, 예. 네. 그 실제로 우리 이제 FDI 통계 보면 외국인 직접 들어오는 투자요? 것보다 네. 빠져나가는 게 훨씬 많아요. 예. 그 말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혁신인데 네. 지금 뭐 디지털 전환이고 그린 전환이고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와서 네. 우리 기업들이 주목은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기업들이 정말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쪽이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혁신, 그다음에 투자가 안 되는 거 말씀드렸던 일할 사람이 부족한 거 이게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 지금 이제 저성장 그 첫 번째 키워드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마음이 무척 착잡하고 걱정이 되는데 같이 맞물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소비 절벽이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요. 주위에서 다들 그래요. 이거 이게 개인으로 볼 때는 저축이 미덕일 수 있지만 국가 전체를 보면 소비를 해줘야 이게 이제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머니 열기를 좀 지갑 열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실제로 실질 임금은 거의 0%대 수준이에요. 상승률이. 예. 네. 그러니까 명목 임금은 뭐 큰 기업,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많이 올랐지만 네. 뭐 중소기업, 자영업 뭐 거기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 보시면 실질 임금은 물가를 만약에 뺐을 네, 때는 네. 거의 제자리거든요. 네. 그 말은 나라 전체로 보면은 소비가 많아지면 좋겠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껴야죠. 뭐 어떻게 아껴야죠. 하겠습니까? 네. 월세도 내고 뭐 애들 학원비도 내야 되는데 아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소비 위주로 지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거에는 뭐 약간 사치를 부릴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 좀 필요하지 않는 소비를 필요하지 했지만은 않아도 남들 보여주기 네. 위해서 하는 그런 소비도 있고. 근데 뭐 지금은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고 이 말은 결국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소비하는 게 뭐 큰 백화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동네 음식점도 있고요. 뭐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악순환의 골인 거죠. 소비가 안 네. 되면 자영업자 이런 저소득층, 중산층이 어렵고 이게 다시 또 소득이 안 되고 이래서 소비 절벽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은 줄어드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실질 임금 인상폭은 거의 뭐 0% 정도로 지금 낮은 상황이면 이게 금방 이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얘기를 하는데 해소될 수 있었던 계기? 원인은 예. 수출입니다. 근데 지금 수출은 어렵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당분간은 어렵다고 당분간이 보시면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짧게 보면 올해고요. 네. 길게 보면 내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하시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로서. 근데 또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시면 올해 넘어서까지 소비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성장률이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있다. 예. 지금 또 그 가계부채가 엄청 많은 거 이것도 소비를 그 옥죄는 하나의 원인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계대출에 뭐 여러 가지 대출일 그 분야가 섞여 있죠. 뭐 신용카드도 있고 캐피탈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대출, 예. 네. 그나마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낮아서 네. 다행이긴 한데 한국은행이 작년에 금리를 2번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시중 시중에 대출 금리도 대출금리도? 같이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네. 올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경기를 이제 부양 좀 이렇게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할 말이 엄청 많은데 네. 그게 은행 잘못일 수도 있고 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당국의, 뭐 여러 가지 원인. 아무튼 결론은 그런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가야 네. 그나마 이자 상환 부담이 줄고 약간 숨통이 트이는데. 그 부분이 이제 소비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에 국민의 절반은 찬성하는데, 몰려 내리는 거. 예, 네. 국민의 절반은 싫어합니다. 네. 입장에 따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결국은 한국 경제를 멀리 보면은 망가뜨린 요인이다. 네. 이 기회에 가계 부채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절반. 네. 나머지 절반 너무 힘들다. 네. 지금 현실을 잘 모르는 얘기다. 금리가 시중금리가 내려가 줘야 뭔가 숨통이 트이고 자영업자들 살고 소비도 될 텐데 네. 그게 좀 전부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쪽이 옳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또 부동산 시장 같은 것도 등락이 막 거듭되고 변동성이 워낙 크고 정책 당국의 대응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내가 영끌 해가지고 벼락 거지가 될까봐 영끌을 해서 한 사람들이 지금 또 집값이 떨어지거나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도저히 못 살겠다니까 아우성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거 봐 누가 너보도록 영끌 하라 그랬어 이러면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책 당국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은 좀 클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이제 네. 그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다중채무자, 네. 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은 1차적으로 네. 모두가 이제 좀 그런 분들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는 네. 뭐 저금리 상환을 해준다든가 네. 뭐 이런 쪽의 대책들은 좀 꾸준히 나왔으면 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예, 대책도 좀 맞습니다. 있어야 되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마지막 키워드는 좀 희망적으로 일부러 하나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메이드 인 K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제가 좀 웃음이 좀 나옵니다. 그래도 좀 밝은 소식을 전해주실까 네. 싶어서. 네. 이게 뭐, 우리 한류는 사실 이제 메이드 인 K가 한류 얘기잖아요. 그죠?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모 방송국의 대장금, 겨울연가, 이 드라마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한류 2.0 버전이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우리 K-팝. 네. 예. 그리고 한류 3.0이 어떤 드라마, K-팝에 더해서 영화, 그 다음에 네. 최근에 이제 노벨상. 네. 예. 네. 그러니까 점점점 범위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좀 웃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쪽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기업들이 들어가야 되고,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고용 창출 효과도 크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상당히 모든 부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네. 이 부분에서는, 한번 잠깐은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음악이라든가 영상에 국한됐던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이게 이제 그런 현상을 넘어서서 주류 문화로 좀 이제 확산되는 것 같고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 위상이 이제 높아졌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느끼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노벨상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우리의 그 도서 출판 이런 것도 그 해외에서 주목하고 있고 문학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고 한데 그런 쪽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근데 그게 시장이 아주 큰 건지 우리 경제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확 할 수 있는 건지는 아니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건지 이런 이게 이제 그 분야마다 좀 틀린데 네. 영화나 드라마 그다음에 K-팝은 상당히 경제 효과가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노벨상은 좀 이제 이런 꼭 노벨상 아니더라도 좀 세계에 알려진 작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출판업계가 거기가 이제 3D 업종입니다. 사실은 큰 출판사 빼놓고는 네. 사실 그 도안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걸 작업하시는 분들이 중소형 출판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분위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때문에 우리 문학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점점 확산이 되면 우리 출판 문화업계도 상당 부분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의 드라마, 영화, 네. K-팝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네. 네. 얼마 전 공개됐던 그 오징어 게임 시즌 2 같은 경우 호불호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징어 게임 시즌 1과 함께 우리 K 콘텐츠에 대한 어떤 안정적인 글로벌 투자의 길을 열어준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쪽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건 사실 이제 한류 쪽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K-팝하고 네. 그다음에 K-영상, 영상 드라마일 수 있고 영화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우리 낯익은 배우들이 출연하고 해서 그냥 그저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세계에서 보는 시각은 전혀 틀린 것 같아요. 스토리도 상당히 좀 탄탄하고 네. 무엇보다도 칭찬하는 게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는 그 배우들의 연기력. 예, 연기력만큼은 어느 나라에서도 그건 탑으로 이제 쳐주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런 거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이제 자본이 딱 보기에 저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겠네. 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상당히 유망한 앞으로도 그런 분야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K-팝 같은 경우도 이제 BTS 완전체 컴백 정확한 시기는 예상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고 또 작년에 좀 문제가 됐었던 뉴진스 관련한 노이즈도 좀 가라앉고 하다 보면 올해는 좀 그 관련 기업들도 또 상당히 그 실적도 개선되지 않을까 좀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게 또 큰 틀에서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예, BTS는 비틀즈라고 얘기할 정도로 유명하고요. 네. 다만 이제 안타깝게 멤버들이 가려면 군대를 한꺼번에 갔다 오는 거래. 근데 올해 아마 거의 대부분들 제대를 하시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쪽은 누가 뭐래도 로제도 있었고요. 아파트, BTS 있었고 뉴진스 있었고 많이 알려진 그런 이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늘어나면 역시 지금 우리 한류를 앞에서 끄는 건 사실 이제 K-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그 시장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관련돼서 산업도 부흥되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엄청 좋아진다고 우리 경제 성장률이 2% 넘지는 않겠지만 좀 깎이는 부분, 네, 0.12라도 좀 올리는 효과는 있지 이게 않을까 큰 생각이 거죠, 듭니다. 큰 거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개별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거나 신드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경제적 효과가 좀 더 끝까지 가고 그 파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 한류 산업, 이게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보면 사실 우리가 큰 기획사나 뭐 큰 기업만 관련된 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사실 중소형 업체들이 엄청 많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열정페이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3D 업종이고 3D 업종. 이런 어떤 우리 한류의 분위기가 사실 그분들의 어떤 처우 이런 네. 거로 이어져야지만 네. 이게 더 고부가화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작품의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그렇겠네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정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일부 K 콘텐츠는 국산 OTT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외 OTT를 통해서 가는 건데 왜 국산 토종의 OTT는 맥을 못 칠까? 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관광으로 이어지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도로만 집중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부산이 많다고는 하지만 거의 서울에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말은 그렇죠. 다른 쪽의 관광 상품이 네. 충분히 경쟁력을 못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쪽에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관광 상품 이런 것도 정부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그래 희망찬 새 이런 표현을 항상 했었는데 지난 연말 그리고 올 연시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덜 가졌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들게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좀 정부나든가 정책 당국자들에게 좀 쓴소리 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개인들은 이런 때 어떻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도 좀 해주시면. 한국 사회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정책 당국자들의 그 고충도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경제 정책은 정치 논리와는 좀 따로 가야 된다. 그 정경을 좀 분리를 해서 정말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을 항상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을 정책 당국자와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모두 고민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올해와 내년은 성장보다는 안정. 그러니까 게임하시는 분은 알 텐데 공성,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수성. 소송. 예, 성을 지키는 데 주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네.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네.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이제 하는 말이지만 세상은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또 우리 한국 사회, 우리 네. 국민들의 강점은 뭐냐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예. 역사를 그래서 잘 어렵지만 이어온 한반도 역사죠. 오늘, 네. 내일, 올해, 내년, 뭐 길어야 내년 네. 좀만 좀 고생하시면 한 달 후에는 마을 잔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너무 길었나요?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특성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이고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보다는 수성.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잃지 않은 투자를 하자. 뭐 이런 말씀으로도 네, 이해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특집으로 마련한 2025 경제 키워드 첫 번째 시간 오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주는 장이 금요일에만 열리는 건가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설 연휴다 보니까 네. 금요일만 열려서 네. 사실 미국 증시 영향을 금요일 날 한 번에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미국 장 그 사이 계속 열리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계속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쉬면서도 투자를 해놓으신 분들은 계속 좀 신경을 쓰실 수밖에 근데 없는. 요즘에 미국 주식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러니까요. 계속 좀 밤에 또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트럼프 작년에 이제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그리고 취임하면서 그 사이를 보면은 한국 증시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을 보면은 좀 증시 분위기가 좋아요. 올 들어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었죠, 이사님?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들어와서 네. 지금 이제 현재까지 보면 그 전 세계에서 사실 코스닥이 가장 이제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지난해랑 정반대예요. 지난해는 전 세계에서 사실 코스닥 지수가 거의 꼴찌였는데 네. 올해 1월 들어와서는 이제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1월에 좋으면 그해 주가가 좋았던 경우가 되게 좀 많이 있어요. 1월 효과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좀 시각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국내 증시가 오른 배경은 이제 작년에 좀 너무 안 좋았다라는 이제 그 반대급부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온 것도 좀 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거기에 작년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하반기에만 25조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1월 들어와서는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됐고 어느 정도 순매수했어요? 순매수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25조 순매도 단위가 좀 낮긴 한데 한 거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제 안 판 것만 해도 이제 좀 다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큰 게 연기금은 또 반대로요. 네.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 국내 주식을 좀 일부 순매수를 했지만 올해 1월 들어와서만 지금 1조 6천억 이상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 안 파는데 연기금이 사주니까 네. 주식시장이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좀 나오는 그런 좀 배경이고 네. 또 거기다가 트럼프가 이제 취임 이후로 이제 보편적 관세라든가 이런 거 좀 세게 부과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시기를 좀 뒤로 미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했던 트럼프 정책이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진 않구나. 그러니까 네. 그 얘기 이제 우리한테 또 대비할 시간을 또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공포도 좀 이제 해소가 좀 되고 있고 거기에 미국의 물가가 좀 1월 중순에 발표됐던 그 물가 지수가 좀 안정감 찾으면서 네. 금리가 좀 꺾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게 작용하면서 일단 우리나라 1월 분위기는 좀 상대적으로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연초에 보니까 반도체 업황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부터 업황은 좋을 거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이겼습니다. 어쨌든 8조 4분기에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과급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서로 좀 약간 분위기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AI 좋고 네. 그다음에 좀 전통 메모리 반도체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것도 하반기에는 네. 좀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시각이 있고 또 하이닉스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격차가 크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좀 이제 발언들도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중국 리스크도 조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지금 못 쫓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설계도 다시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상당히 좀 부진한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당장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설계 다시 하면요 6개월 또 얼마나 걸려요? 이게 보통 반년 정도 더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스케줄이. 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전자 이제 그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아마 이제 전문가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발열을 좀 제대로 못 잡나 봐요. 발열. 네, 열 열이 나는 나면 안 거.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열이 많이 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 다시 설계를 또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시 개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원C 디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첨단 제품이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사실 작년 말에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올해 6월로 연기가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HBM4라는 이제 다음 버전 그 AI 반도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또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이닉스에 이건 대해서 하이닉스는 이미 개발이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니까. 네. 근데 결국 이걸 못한다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다. 그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에 좀 약간 좀 아픈 손가락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데 반도체 전체가 좀 나쁘다기보다는 유독 좀 삼성전자한테 좀 가혹한 그런 좀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쨌든 HBM 이 지금 버전 같은 경우도 좀 엔비디아 공급을 못했잖아요. 그럼 다음 버전 HBM4에선 뭔가 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를 이제 원C D램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버전명인데 요게 어쨌든 계획대로면은 올해 상반기에 양산이 돼서 하반기에 여기 들어가서 엔비디아 공급하면 되는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지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산이 언제냐면 올해 또 연말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점점 또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어쨌든 좀 내년을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자들한테 1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만만치 않은 지금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좋아야 한국 증시가 좋다. 늘 그렇게들 얘기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진한 상황이면 이게 우리 증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되게 안 좋았잖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근데 이미 많이 빠졌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제 뭐 크게 빠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미 악재들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야 레벨업 하는 건데 그럼 삼성전자가 못 가면 계속 못 가는 거냐 지수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하이닉스나 그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 시총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삼성전자 부진을 만회해 준다면 또 코스피는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물론 가주면 좋지만 안 간다고 해서 무조건 지수가 못 간다 이런 것보다도 결국 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저는 그 성과 이 부분이 잘 나온다면은 이 우리나라 증시는 또 삼성전자가 부진하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바이오는 이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 발표를 또 했는데 기대 이상의 실적을 지금 내고 있고요. 올해 헬스케어도 수출 2자릿수 이상, 우리나라가 올해 수출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걸로 예상을 하지만 바이오 쪽은 좀 좋을 걸로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또 FDA 승인받은 이제 회사들이 있죠. 유한양행, SK 바이오팜, 녹십자 이런 기업들의 성과가 올해도 좀 좋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서 바이오는 좀 숫자도 좀 좋고 모멘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주도주 중에 하나가 조선주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잘해요 또. 근데 중국에 맡기진 않잖아요. 이게 그 CMO라 그러죠. 바이오 위탁 생산. 그 산업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잘 못하는데 중국이 또 되게 잘하는데 우리나라에 또 삼성바이오가 또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회사. 근데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중국과 이제 거래하지 말라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중국 바이오 기업의 약을 위탁 생산하는 거.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못하게 하는 법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오래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이제 물량이 또 오겠죠. 그래서 마치 조선주처럼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바이오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 워낙 커가지고 주가 좀 안 좋았잖아요. 전기차도 안 팔리고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자 IRA 법안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원의원 가반 찬성이 있어야 돼요. 법을 바꾸려면. 그래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이미 시작은 됐어요. 전기차 의무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2030년까지 자동차 회사가 절반을 전기차로 팔아야 돼요.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나온 건데 그거 하지 말라고 이제 폐지시켜 버렸어요.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건 폐지가 쉬운 거예요? 그냥 행정명령만 행정명령이었어요. 하면 됩니다. 근데 일부 캘리포니아 주는 반발하고 있어요. 우린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모든 주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약에 폐지해버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못 받아요. 그럼 배터리 만들 때나 이럴 때 보조금 받잖아요. 여기 법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폐지는 아마 불가능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이게 비관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할 때마다 받는 그런 보조금은 유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주가는 뭐 최악의 상황까지 뭐 마치 IRA 법안이 폐지되는 것까지 어느 정도 선반영을 좀 해놨기 때문에 네. 예, 주가 측면에선 더 나쁘진 않을 걸로 일단 예상은 하는데 네. 핵심은 전기차가 어쨌든 잘 팔려야 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니까 네. 그 시점은 조금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내년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요? 그 상장 폐지하는 그 요건을 강화시켜가지고 아니죠.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킨다는 건가요? 상장 폐지를 용이하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 상장 폐지를 이제 용이하게 하겠다. 그렇죠. 용이하게 네. 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 지금 정책을 하나 개선안을 내놨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상장 폐지 요건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상장 폐지를 이렇게 좀 약간 유연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될 기업들도 네. 그냥 좀 약간 살려주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네. 개선 기간도 많이 부여했는데 부실 기업인데도 이제 회생 기회를 맞아요. 잘 줘서 또 예. 그냥 연명하게끔 해줬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질을 떨어뜨린다 시장의 질을. 결국은. 예. 네. 미국 나스닥은 좀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퇴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시장이 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번에 하려는 게 뭐냐면요. 코스닥의 시장 상장 유지 시총이 현재 시총이 40억.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이제 100억 원. 100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상향을 한다고 하는데 네. 현재 지금 코스닥 상장 유지 시총이 40억인데 이거를 올린대요. 얼마로요? 이거를 이제 26년에 150억, 내년에 27년에 200억, 아. 28년에 300억. 근데 매출도 30억밖에 안 돼요. 지금 매출 기준이. 예.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100억까지 올리겠다. 아, 그러니까 매출이 최소 30억은 돼야 이제 코스닥 상장 유지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100억까지. 최소 100억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강화되네요. 너무, 엄청 강화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이제 미달하면 그냥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조건들이 낮다 보니까 예. 이 조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이 10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아, 그 정도였습니까? 사실상.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퇴출시킬 기업들은 퇴출시켜서 조금 이제 신뢰를 높이고 좀 밸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장 폐지 규정을 굉장히 좀 강화를 해가지고 네.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지금 이번에 정책인데 어쨌든 이게 잘 좀 정책이 잡힌다면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증시의 좀 신뢰도가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진작 시행했어야 되는데 네. 좀 약간 늦은 감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이전에 하나도 없었는데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종목에 투자하거나 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좀 주의 깊게 좀 그리고 지금 당장 하는 건 되겠어요. 아니고 이제 내년부터 네, 이제 올리니까 올해 어쨌든 이제 그런 거에 좀 해당되는 기업을 보유하신 분 주주분들은 좀 잘 한번 그래요. 그 부분도 살피셔야 될 것 묻지마 같아요. 카더라 투자하지 마시고 네. 뭐 시총이라든가 매출액 이런 거 좀 꼼꼼히 꼼꼼히 들여다보셔야 될 것 들여다보셔야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미국 증시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어떤 점을 좀 신경 쓰면서 가야 될까요? 이게 계속 오르지만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러 위험 요소 몇 개만 말씀드리면 네. 미국의 소비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신용카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 소비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금리가 혹시 오르면 또 연체율 그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민자가 감소합니다. 이제 불법 이민자 추방하니까. 벌써 시작됐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노동 공급이 줄면 네. 결국엔 이제 임금이 또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물가를 자극시켜요. 네. 근데 물가 자극시키면 금리 또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서 조심하시고 네, 네. 세 번째가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올해부터 만기 들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20년, 22년도 그때 저금리로 받았던 대출인데 네. 이거 만기인데 이거 만기 때 이거를 상환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또 공실률도 꽤 되는 네,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기 연장 실패하면 또 신용 리스크 한번 터질 수도 있어요. 네. 잘못하면. 그리고 주가 비싸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한 무조건 낙관보다 이런 부담 요인들이 한번 나오면 주가가 흔들릴 거니까 네. 그런 흔들릴 때 오히려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무조건 좋아진다 이거보다도 이런 위험 요인들은 한번 확인을 꼭 한번 하시고 또 대응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설 연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이제 2025년이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투자자들도 어떻게 자세로 가져가면 좋을지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어쨌든 쌀 때 사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데. 이미 비쌀 때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인 하긴 한데요. 네. 다음에는 그러시면 안 되니까. 네. 근데 앞으로도 이런 사이클이 엄청 반복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1년도에 카카오, 23년도에 배터리 기업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모두가 좋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최악일 때 한번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사이클 반복되니까 한번 그걸 보시고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간과하는 게 CEO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CEO? 우리와 같은 편인 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나 CEO 중에 우리와 같은 편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라는 게 누구를 말씀하시는 소액주주. 거예요? 아, 소액주, 네, 일반주주. 소액주주, 일반 네. 주주의 가치랑 반하는 결정들이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